경영통계 1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계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빅데이터 시대는 도대체 뭐라고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통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간호사로고만 알고 있던 우리 나이팅게일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 한번 짧게 시청하고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디다가 실어놨더라. 잠깐만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clear and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Compose a cover letter that stands out. 간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소환되는 그 이름, 나이팅게일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예비 간호사들은 간호사가 되기 전 촛불을 들고 가관식을 열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들이 나이팅게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853년부터 1856년까지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 터키, 영국, 프랑스, 사르디니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크림 전쟁인데요. 당시 크림반도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은 비좁고 더러운 배에 실려서 500km쯤 떨어진 터키의 스쿠타리 막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사들이 겨우 무태 오르면 들것에 실리거나 노서에 몸이 묶인 채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 지저분한 병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이 누운 얇은 매트는 피와 악취, 오물로 뒤범벅돼 있었습니다. 쥐도 우글거렸죠. 콜레라와 이질이 만연했고 하수구에는 오물이 가득했으며 화장실의 배설물은 병원 마당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의료 물품과 깨끗한 옷, 깨끗한 음식, 마취제도 부족했습니다. 상당수의 사지 절단술이 마취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파견된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기본. 나이팅게일은 당장 부족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발군의 행정 능력을 펼친 결과 모든 환자에게 침대와 매트리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비품을 근근히 조달하면서 환자들이 일주일에 2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병원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사망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1855년 겨울에 입원한 환자의 52%가 사망했지만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이후 3-4개월 만에 사망률이 20%로 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됐습니다. 책 수학의 쓸모에 따르면 나이팅게일은 뇌피셜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로 승부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얻은 의료 통계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내용을 쉽게 바꿨는데요. 그녀가 만든 맨드라미 다이어그램은 색깔을 이용해 사망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질병에 따른 사망률 증감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 안쪽에 검은색으로 칠해진 저 두 칸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던 사망자 수를 나타냅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한 환자는 연한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훨씬 넓은데요. 이는 오로지 병 때문에 사망한 군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질병 때문에 사망한 군인 환자가 무려 60%에 달했는데요. 이 군인들은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은 순수하게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665년 런던 대역병 기간에 발생한 런던 시민들의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이에 대해 나이팅게일은 나쁜 음식과 나쁜 공기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구잡이로 죽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근대 역사상 가장 정교한 실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를 바탕으로 병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냅니다. 긴 통로와 비좁은 방이 밀집된 병원은 감염의 온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조명과 환기 시설을 완비하고 질병 확산을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병동들로 구성된 파빌리온 형태가 병원의 표준이 됐는데요. 이렇게 병원을 재설계한 이후 질병 관련 사망률이 즉각 떨어집니다. 한편 1859년 나이팅게일은 통계 관련 업적을 인정받아서 영국의 왕립통계학회 회원으로 선출됐는데요. 런던 통계학회에 들어간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나이팅게일은 오늘날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회복률과 입원 기간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병원마다 질병 분류 체계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데이터에 관한 관심 부족이 공중보건의 블랙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 의료 양식을 만들었고 통계학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런던 대형 병원들이 이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구조사 활동에 질병과 주거 품질에 관한 데이터 수집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나이팅게일의 구상들은 오늘날 국제 질병 분류 체계를 만들 때 뚜렷한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모든 현대 전염병학과 의료 데이터 과학을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한편 그녀의 권고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진이 침착하게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집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며 정체된 공기를 순환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우한발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도 약 75에서 80%의 전염이 가족 집단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1880년대부터 이미 손 씻기와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간호 노트를 보면 모든 간호사들은 낮 동안 손을 매우 자주 씻도록 주의해야 한다. 얼굴까지 자주 씻으면 더욱더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을 씻고 조심해서 기침을 하며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수칙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헌신적인 간호사였으며 통계 능력에 행정 수완까지 뛰어났던 미친 능력의 소유자 나이팅게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다시 한번 그녀의 업적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대단한 학자이기도 하고 간호사이기도 하죠. 1880년대 크림 전쟁이 났을 때부터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질병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사례였는데요. 이 나이팅게일이 사용한 것은 다 통계학이었어요. 우리가 통계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자료를 잘 수집하고 어떻게 잘 그림으로 잘 나타내서 수치화하는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이 있고요. 이 잘 나타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집단을 추정할 것이라는 추측 통계학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나이팅게일은 이 첫 번째 기술 통계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빌 게이츠가 어떤 테드 강연에서 앞으로는 앞으로의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는 핵전쟁도 아니고 바이러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5년 전에 예언을 했지만 이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들을 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사용한 사망률, 질병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통계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계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수치로 잘 나타내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통계를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옛날부터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고요. 그다음 빅데이터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요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축구도 빅데이터 시대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짧은 짤이니까 요것도 잠깐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유럽 프로축구 리그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한 코치가 구글 글래스를 쓰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 글래스를 활용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경기에서도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월드컵에선 아직 이런 장비가 허용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월드컵 출전국 가운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팀이 있습니다. 축구의 과학에서 정경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4대 0으로 완파한 독일.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움직임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훈련에 활용했습니다. 선수들의 속도나 패스 횟수 등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경기 장면을 재구성해 공수 전략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수집되는 데이터는 12,000개가 넘지만 실시간으로 분석해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송 기술과 각종 스마트 기기 발달에 힘입어 데이터 분석 기술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high accuracy data in real time, and so you can make a lot of things during a match, also after the match, regarding new services for internet, for social medias, and so on.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전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전에선 홍명보 감독이 상대팀의 중앙 수비수를 노려 이근호 선수를 투입한 것도 철저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입니다. 2, 3년 내에 아마 분명히 모든 스포츠에는 데이터 전력 분석이라는 게 모든 스포츠에는 붙어 있을 것 같고요. 선수나 일반 관중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빅데이터 활용 경쟁이 더해져 스포츠 경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SBS 정경희입니다. 이거는 빅데이터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6년 전, 7년 전 거의 짤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때부터 빅데이터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했죠. 지금 모든 프로야구, 프로축구, 어떤 올림픽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전부 빅데이터,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선수들을 교육시키고 수비를 한다거나 공격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제가 야구를 잠깐 봤는데 야구 볼 때 어떤 선수가 나오면 이 선수는 어느 쪽 방향으로 많이 치기 때문에 외야수를 4명을 만들어서 수비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공격 수비 형태들이 바뀌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데이터에 근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본 거는 우리가 유명한 통계학, 나이팅게일의 사례를 통해서 통계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거는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한 건데요. 그럼 통계학이랑 빅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우리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빅데이터 개념을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예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의 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움직이는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다양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우리가 뭔지를 일단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빅데이터 시대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빅데이터 개념은 뭔지, 빅데이터 도구, 우리가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빅데이터 도구를 활용해서 재밌게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빅데이터랑 통계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거의 뭐 지금 20대 대통령까지 왔으니까 19대 대통령에는 누가 당선될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를 우리가 통계를 이용한 방법이랑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통계예요. 통계는 우리가 수많은 집단을 중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뽑아서 우리가 모집단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예를 들면 이 큰 구름이 모집단이에요. 그쵸? 모집단의 이때 인구가 잠깐만요. 3,200만이네요. 그쵸? 3,200만의 유권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3,200만의 유권자를 우리가 일일이 너는 누구를 지지할 거니라고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리서치 뷰에서는 샘플 4,200명만 뽑아봤고요. 이 출구조사는 지금 모르겠고, 리얼미터라는 어떤 조사 기관에서는 2,539명, 뭐 조선일보에서는 1,039명 가장 작은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누가 당선될 것인가, 즉 모집단의 찬값을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예측을 한번 해봤더니 이 리서치뷰라는 기관에서는요 44%의 적중률을 보였고요. 이때는 문재인이 아마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42.7%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추정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37.5% 가장 낮긴 한데 일단 샘플이 너무 작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건 요걸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요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 전체 집단을 추정하다 보니까 반드시 오차는 생기죠. 이 오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200만 명, 거의 근 3,300만 명의 어떤 유권자를 우리가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샘플만 뽑아서 4,200명, 2,500명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44%의 확률이고 42.7%, 37.5%의 이걸로 문재인이가 우리가 당선됐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예요? 실제적으로 까보니 다 이제 이 대통령 선거날 까보니 41.08%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사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을 다 전수조사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죠. 돈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거 조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야 그죠?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또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정부의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킬 수는 없죠. 그러면 팔 물건도 없어지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들은 통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집단의 찬값이 궁금해서 다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샘플만 뽑아서 샘플을 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모집단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를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빅데이터는 먼저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는 다 보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다 한번.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대선과 구글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구글을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문재인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뭐예요? 검색 결과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10만 5천 7,510만 개의 검색 건수가 나왔네요. 이게 지금 2017년 5월 8일이고요. 계속 한번 볼게요. 이 건수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보니까 안철수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훨씬 적게 나오죠. 5,400만 개가 나오고요. 조금 더 볼게요. 이때 우리 대선 주자들 다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다 선거했으니까. 홍준표는 4,110만 개의 검색 건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유승민은 지금 점점 적어지죠. 3,070만 개. 그리고 이때 심상정까지 나온 것 같은데 1,860만 개 정도로 데이터 검색 건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설과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니 조회 건수에 따라서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때도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순으로 2017년도 대선과 구글 검색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다음 이제 대선과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 역시 우리가 구글 들어가면 구글 트렌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이때도 지금 정확하게 4월 8일부터인가요? 쭉 한번 검색량을 추이를 계산을 해보니 지금 파란색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뭐예요? 낮다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훨씬 높았었는데 어느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안철수는 지금 급락을 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시점이 TV 토론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TV 토론 하면서 안철수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망가졌었죠. 망가지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TV 토론의 시점이고 이때 오히려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옐로우가 홍준표고 지금 그린이 심상정이고 유승민인데 유승민도 보면 어느 순간 한번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이때 아마 무슨 사건이 벌어졌겠죠. 이때 제 기억으로는 유승민 딸이 같이 유세 현장에서 유승민을 도우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위에서 유승민 딸이 성추행인가를 한번 당해서 갑자기 확 이슈화돼서 좀 표를 조금 몰고 오는 경향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검색량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한번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한번 봤어요. 미국 거는 구글 트렌드고요. 한국 거는 우리가 데이터 네이버 랩 분석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들어가면 데이터 랩 치면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구글 트렌드랑 별로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결과와 트렌드를 한번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가 본 승자는 문재인이 유력하고요. 홍준표가 뒷심을 가게 됐죠. 그때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재인이랑 안철수랑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제일 처음에 예상했지만 TV토론 이후부터 뭐예요? 안철수는 급하게 내려가고 홍준표는 다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선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런 상태로 나왔죠. 문재인이고요. 대선 후보 인터넷 언급 점유율이에요. 드디어 지금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홍준표가 안철수를 역전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퍼센테이지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안철수 그다음 이런 순서대로 나오죠. 심상정하고 유승민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선 결과와 트렌드 분석을 한번 온라인 3일간 뉴스 플러스 블로그 합계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결과를 봤더니 문재인이 41.1%고요. 홍준표는 24%. 안철수가 3위로 내려앉았죠. 그렇죠? 방금 본 구글 트렌드 분석이나 데이터 랩 분석이나 온라인 여러 가지 분석을 봤을 때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보면 돼요. 2012년 18대 대선과 구글 검색 한번 봐도 같아요. 이때도 요 시점이 지금 안철수랑 문재인이랑 단일화 했던 시점인가 요렇고요. 박근혜가 계속 앞서 나가죠. 문재인도 계속 따라오고 있지만 뭐예요? 결국은 대선 전날까지만 해도 못 따라갔고 실제 투표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박근혜가 승리를 했고요. 문재인이 뒤집지는 못했었죠. 제 생각에 한 달 정도만 더 뒤로 갔더라면 뒤집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이 추세를 보면은. 그래서 18대 대선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똑같이 맞아 들어갔고요. 11월 미국 대선도 오바마랑 롬니 이때도 예측률이 똑같았어요. 지난해 서울시장 이때는 박원순과 나경원이 봤을 때도 2012년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예측률과 실제 득표율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검색량 가지고도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추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12년 미국 대선과 구글 검색 방금 살펴봤듯이 지금 오바마하고 롬니인데 이것도 구글 검색량에 똑같이 빅데이터 분석에 똑같이 오바마가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2016년도 미국 대선과 구글 검색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결과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어떤 속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사람들이 뭘 가지고 분석을 했을까, 검색을 했을까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례가 2016년 또 어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사례였어요. 지금까지는 검색량으로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항상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옳은 결정을 갖고 왔지만 지금 2016년도에서는 뭐예요? 트럼프하고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사건을 한번 보면은 이때도 역시 뭐예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통계학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에서 시작을 다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